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진행된 나토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회의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심지어 한 독일 보좌관은 그녀의 모든 신념이 붕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한 평화주의자의 세계관을 단 몇 분 만에 뒤엎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직접 확인한 후 유럽으로 돌아와 던진 예상치 못한 발언은 전문가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진짜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다. 이 파격적 선언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실체.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바우어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유럽의회 군축정책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나토 고위 장성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셨었지만 저는 평소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선호하고 군사력보다는 외교와 평화 중재를 중시하는 편이죠. 그런 저에게 하루아침에 세계관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나토 산하 회의였습니다. 유럽의회 군축정책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였죠.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방위체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한국 대표단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은 전시 72시간 내에 1천만 명의 국민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천만 명이라니 이건 무슨 농담인가? 아니면 과장된 허풍인가? 제 눈에는 이런 발표가 군국주의적 과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현역 48만, 예비군 275만, 민방위 39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즉시 동원 가능합니다. 그들의 슬라이드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KH-179 견인포 등 구체적인 무기명과 전투력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대규모 무장화가 정말 평화에 기여하는 걸까? 제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 대표단이 덧붙였죠. 한국은 현재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유럽의 절반이 K9을 쓰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새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알던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무기로 무장한 전쟁 준비 국가로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군국주의와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게 이런 발표는 위선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세련된 문화와 군사력의 이중성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대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예비 전투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고급 주택가, 비즈니스 중심지, 심지어 유명 관광지에도 각종 무기 시스템 전문가들이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는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군사화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한국 대표단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저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려 했지만 내심 분노가 일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전투태세라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건 분명 군국주의가 아닌가?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대에 이런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말하는 방어적 군사력이라는 개념도 그저 포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표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평화를 사랑한다면서 전 국민이 무장을 한다니 이게 무슨 모순인가? 평화주의자로서 저는 무기가 아닌 대화와 외교가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분석적인 마음으로 데이터를 검토하려 했지만 제 평화주의 신념과 한국의 접근법 사이의 충돌이 너무 컸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의 김준호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화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되죠. 또 다른 군인의 전형적인 수사법이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군인의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진지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무기가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온다는 제 신념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내내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1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군사 국가인가? 그들이 보여주는 평화로운 이미지는 단지 가면에 불과한 건가? 저는 혼란스러움과 의구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저는 오랜만에 다락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군복과 전쟁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복잡했으니까요. 평화주의자인 저와 군인인 아버지 사이의 간극은 컸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한국전 참전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일기에는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의 조작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1951년 2월 15일
오늘 우리는 고지를 방어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했다. 한국군 병사들의 빠른 학습 능력과 적응력에 놀랐다. 그들은 며칠 만에 복잡한 장비를 다루는 법을 완벽히 습득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1951년 3월 2일. 한국 민간인들의 참여가 인상적이다. 노인부터 여성까지 군인들을 돕기 위해 자원한다. 그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물자 운반과 지원 임무를 맡는다. 그들은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가 없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방위의 모습이다. 한국인들의 결의와 단결력은 전쟁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을 발했다. 아버지의 기록을 읽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고 그것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국민의 의지와 단결력이었음을 강조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들은 1천만 명 무장이라는 숫자와 아버지의 기록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고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본 한국과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현대 한국 사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화주의자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기와 나토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이죠. 하지만 첫 인상은 당혹스러웠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거리에는 군사적인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남, 서초 등 번화가는 세련된 쇼핑객들과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죠. 초록색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디에도 1천만 명 무장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가이드를 통해 평범한 직장인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의 방위체계에 대해 연구하는 유럽연구원이라는 신분으로 말이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30대 회사원 박지훈 씨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지훈 씨는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든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 취미, 일상에 대해 물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군대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포병 출신입니다. K9 자주포와 KH-179 견인포를 다뤘죠. 지금도 필요하면 조준 가능합니다. 지훈 씨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에서 군인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강남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나요? 물론이죠. 제 회사만 해도 K9 경험자가 한 부서에 2~3명은 있어요. 비공식 포병 커뮤니티도 있고요. 같은 부대 출신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친목도 다지고 가끔은 전술 토론도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토 회의에서 들은 내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서도 가끔 포병 모임 농담이 오가요. 누가 봐도 평범한 아파트 주민들이지만 사실 우리끼리는 알죠. 누가 어떤 무기를 다뤘는지. 그럼 실제로 전시에 동원되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지정된 동원소로 가죠. 거기서 무기를 받고 바로 전투 배치에 들어가죠. 48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평화롭게 보이는 이 도시 곳곳에 언제든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 풍경 뒤에 숨겨진 다른 현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나토 회의에서 들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특별함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 자전거를 타는 학생.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사무기를 다룰 줄 아는 걸까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전투력의 실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문화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어에도 사람들은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선을 따라 정확히 2줄로 서 있었죠.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탑승했고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한 사람도 길을 건너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관찰하며 저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었어요. 마치 군사훈련에서 배운 조직력과 질서가 일상에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난 김영철 씨는 정년퇴직한 민방위 교육관이었어요. 제가 방한 목적을 밝히자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70년간 휴전 상태로 살아온 민족이니까요. 일상의 질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전투 경험과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죠. 김영철 씨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년 실전처럼 훈련합니다. 대피소 위치, 비상식량 보관, 심지어 무기고 위치까지 알고 있죠. 이건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김영철 씨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의 질서는 생존을 위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수십 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전투 조직의 DNA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질서정연한 시민들의 모습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국가 방위의 기본 단위였어요. 김영철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군사적 질서와 체계를 발견했어요.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독특한 특성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홍대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와 창의적인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이런 곳은 군사력이나 전투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민준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세련된 안경과 모던한 옷차림의 민준 씨는 전형적인 디자이너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군사적 배경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 조작 경험도 있고요. 민준 씨의 세련된 외모에서 군인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죠. 전투와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전투는 공간 구성과 리소스 전략의 집약이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 이게 제 디자인 철학의 핵심입니다. 민준 씨는 스튜디오를 안내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 포스터 디자인은 한국이 개발한 천무다연장 로켓의 정확성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위치에 필요한 만큼만 배치하는 거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UI 디자인은 K2 전차의 조종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최소한의 시각적 요소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죠. 군사 장비는 불필요한 장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에 충실하죠. 민준 씨는 실제로 군사 기술이 일반 산업에 미친 영향을 여러 사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료기기, 교통 시스템, 심지어 식품 포장까지 군사적 정밀함과 효율성이 녹아들어 있었어요. 우리 팀원들 중 절반은 군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명은 저와 같은 부대 출신이죠. 우리는 작전을 계획하듯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명확한 목표, 자원 배분, 시간 관리. 이 모든 것이 전투 훈련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군사력을 단순히 파괴의 도구로만 바라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사적 경험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방어적 군사력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4일째 저는 국방부 비공식 자료와 브리핑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벽에는 한국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각 지역별 동원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브리핑을 맡은 이상현 대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국방 전략은 전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현역 48만에 더해 예비군 275만, 민방위 390만 명 이상을 72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각지의 동원소가 표시되었고 각 지역별 무기 배치 계획이 나타났어요. 자료에는 전시 48시간 내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등 각종 무기의 배치와 전투 조직 구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까요? 제가 의구심을 표현하자 이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을지 훈련을 통해 실제 동원 체계를 점검합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요. 이론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각 지역별로 예비군들이 어떤 무기를 배정받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만 해도 K9 자주포 경험자가 127명, K2 전차 운용 가능 인원이 83명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회사원, 교사, 의사 등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즉시 전투 태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는 저를 압도했어요. 실제로 전역자들은 사전 지정된 동원소로 소집되며 평상시에도 무장 및 작전 배치를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무기를 우선 배치하고 누가 담당할지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 계획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새로운 전역자가 발생하면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고 그에 따라 동원 계획도 조정됩니다. 이 시스템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나토 회의에서 들은 1천만 명 무장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이상현 대령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총만 주어도 즉시 전투 태세로 전환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국방력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방위체계는 단순한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참여와 준비 태세에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와 숫자로 가득한 자료를 보며 저는 한국의 전투 준비 시스템의 강력함을 체감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어떤 나라도 이런 수준의 동원 체계는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브리핑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화주의자로서 이런 군사체계를 지지해야 할지 비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평화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의 무기 조작 경험과 전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조깅하던 중 저는 벤치에 앉아 계시던 70대 노인 이정호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KH-179 견인포를 다뤘죠. 지금도 그 감각이 손에 남아 있어요. 우리 세대는 철조망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의 손은 지팡이를 잡고 있었지만 말씀하실 때는 마치 포를 조준하는 듯한 정확한 손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군인의 혼이 살아 있었어요. 점심을 위해 들른 가족 식당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 김민수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자랑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3대가 같은 부대를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 당시 포병이었고 아버지는 70년대에 K 전차를 운용했죠. 저는 90년대에 K9 자주포를 다뤘고요. 김민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같은 무기를 다루며 그 경험이 가족의 유산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세대를 초월한 국가 방위의 연속성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승된 전투 경험과 무기 운용 기억이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국민 전체의 정신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어요. 이지연 씨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과거에는 군 통신병으로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이건 단순한 안전 교육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 가치관은 점점 더 변화하고 있었어요. 평화주의자로서 군사력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제 시각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군사력 대 평화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었어요.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그 구절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이곳 한국은 특별하다. 국민이 전쟁을 막아낸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어서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이 나라처럼 준비된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진짜 민간인이었어요.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유럽의회 평화주의 정책회의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짜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화주의자로 알려진 제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K2 전차, K9 자주포, KH-179 견인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실제 무기 운용 경험이 담긴 동원 체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통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시민들의 모습과 함께 그들이 가진 군사적 경험과 훈련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회사원은 K9 자주포 전문가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48시간 내에 전투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한국이 실천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군사력의 부재를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버지의 일기에서 발견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평시에도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평화주의자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화를 믿습니다. 다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죠. 유럽의회 군축 정책팀으로 복귀한 저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방위의식과 준비태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평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끊임없는 준비와 경계, 그리고 국민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살아있는 과정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와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준비. 한국의 국민 방위 체계에서 배우는 교훈. 이제 저는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인한 방어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상태임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유럽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군사력과 국민의 단결력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